머리말. 우리가 우주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 16세기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연구에서 시작됐고, 17세기 초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사용하여 지구는 정말로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낸 뒤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었다. 그 뒤 몇 세기 동안 천문학 발견이 이어지면서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평범한 행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 역시 평범한 별이며 은하수 자체가 평범한 은하임을 차례차례 밝혀냈다. 태양은 우리 은하수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고, 은하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임을 알아냈다. 심지어 20세기 말에는 우주 자체가 유일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런 갖가지 발견이 이어지는 동안 한편에서는 생물학자들이 생물과 무생물이 구분되는 특별한 생기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생명은 그저 비교적 복잡한 형태의 화학작용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체를 생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시기의 기념비적 사건 하나는 1543년 안드레아스 베실리우스가 인체 구조에 관한 해를 출간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해 코페르니쿠스가 마침내 천체 공전에 관하여를 출간했다. 역사학자로서는 정말로 반가운 이 우연의 일치 덕분에 1543년은 먼저 유럽을, 다음에는 세계를 탈바꿈시키는 과학혁명의 편리한 시작점이 된다. 물론 과학사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작점을 어떤 날짜로 잡아도 그것은 자의적이다. 또한 나의 과학사 이야기는 다루는 기간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한정되어 있다. 내 목표는 르네상스 때부터 대략 20세기 말까지 서양의 과학 발달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즉 유럽이 소위 암흑시대와 중세시대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한 지식 탐구가 이어지게 하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고대 그리스, 중국, 이슬람 과학자와 철학자의 업적을 한 옆으로 밀쳐놓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또 우주에 대한, 그리고 오늘날 우주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우리 이해의 핵심에 있는 세계관의 발달 과정에 관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명확한 시작점이 있는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알고 보니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생물과도 다를 게 없었다. 19세기의 찰스 다윈과 알프레드 월리스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아메바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 과정과 넉넉한 시간뿐이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사례를 보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과학사의 핵심 사건들을 코페르니쿠스, 베살리우스, 다윈, 월리스 등 과학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 작동 방식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천재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천재들의 연구 결과와 과학이 발전했다는 뜻은 아니다. 천재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과학은 한 걸음씩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윈과 월리스의 예처럼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 다음 걸음을 2명 이상의 사람이 각기 독자적으로 내디딜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현상의 발견자로 누구의 이름이 기억되는지는 운이나 역사적 우연에 따라 결정된다. 천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은 기술 발전이다. 과학혁명의 시작이 망원경과 현미경이 개발된 때와 일치하는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다. 나로서는 위와 같은 전개에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며, 그나마 대부분의 과학사학자가 인정하는 정도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편이다. 그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다. 그는 확실히 특별한 경우였다. 다방면에서 과학적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또 특히 과학이 작동하는 기초가 되는 법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지만 뉴턴마저도 바로 직전의 선배들, 특히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르네 데카르트에게 의존했고, 그런 의미에서 그가 기여한 것은 이전에 쌓여온 것이 자연스레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학 발전은 수십 년 늦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십 년 늦어질 뿐이다. 에드먼드 헨리나 로버트 훅이
저 유명한 중력의 역제곱 법칙을 충분히 생각해냈을 것이고,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실제로 뉴턴과는 무관하게 미적분법을 발명한 데다 더 잘 만들었으며, 크리스티안 하위헌스가 내놓은 빛의 파동 이론은 더 뛰어난데도 뉴턴이 입자 이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과학사와 관련된 중심으로 내 나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뉴턴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서 조명할 인물을 고를 때 빠짐없이 고르려 하지는 않았고, 인물의 삶과 업적을 다룰 때 역시 완전하게 다루려 하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고를 때는 과학사라는 맥락 속에서 과학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골랐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와 거기 등장하는 인물 중 일부는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덜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아간 사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그래서 나는 예컨대 한 과학자의 업적이 다른 과학자의 업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 세대의 과학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고 보면 애초에 공이 굴러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즉 최초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최초 요인은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서양 과학은 르네상스가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자 그로 인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계속 굴러갈 수 있게 됐다. 과학의 새로운 발상 덕분에 기술이 더 좋아지고, 기술이 더 좋아지는 덕분에 과학자는 새로운 발상을 갈수록 더 정밀하게 검증할 수단을 얻는 것이다. 먼저 생겨난 쪽은 기술이다.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시행착오를 통해 기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과학과 기술이 한데 어우러지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가 왜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는지에 관한 논의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두기로 한다. 서유럽 문예 부흥이 시작된 명확한 날짜를 원한다면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해인 1453년이 편리하다. 이때는 그리스어를 쓰는 많은 학자들이 정세를 알아차리고 서쪽으로 피난을 떠난 뒤였다. 이들은 가지고 있던 문헌 자료를 챙겨 일단 이탈리아로 피난을 갔고, 거기서는 이들이 가져간 문헌 연구를 인문주의 운동에서 이어받았다.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문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암흑시대 이전의 전통을 이어받아 문명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 덕분에 옛 로마 제국의 마지막 남은 흔적이 지워지고 현대 유럽이 시작되는 과정이 비교적 매끄럽게 이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은 14세기에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회의 기반 전체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노동력이 비싸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 장치를 발명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것조차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15세기 중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개발한 일은 장차 과학이 띠게 될 모습에 확실히 영향을 주었고, 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범선이라는 또 한 가지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갖가지 발견을 유럽으로 가지고 돌아오면서 사회가 탈바꿈했다. 르네상스가 끝난 시기를 판단하는 일은 시작한 시기를 판단하는 일보다 쉽지 않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리하게 1700년 언저리로 잡을 수 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1687년이 더 좋은 날짜일 수 있다. 아이작 뉴턴이 걸작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간한 해로 알렉산더 포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책이 나오면서 온통 빛으로 가득 찼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과학혁명은 저 혼자 동떨어져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학은 여러 면에서 기술과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양 문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는 했으나, 과학혁명이 처음부터 변화의 주된 원동력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지만, 과학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대부분 그렇듯 역사적 배경을 완전히 제대로 다루려면 지면 문제가 뒤따른다. 심지어 과학 전체를 제대로 다루기에도 지면이 부족하다.
따라서 여러분이 양자 이론이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판구조론 같은 이론의 핵심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파고든 책을 원한다면 다른 책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 중에는 내가 쓴 것도 있다. 이 책에서 다룰 사건을 고를 때 빠뜨린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느 정도 주관적이지만 내 목표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해서 겨우 450년 남짓한 세월이 지났을 뿐인데, 빅뱅 이론에다 인간의 완전한 유전체 지도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과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훑어보자는 것이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새로운 과학 길잡이는 작가로서 내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과학자가 아닌 사람에게 과학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대 세계의 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지적인 능력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세계가 지니는 그 문제의 성격이 뭔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나아가서 과학이라는 찬란한 세계에 입문하면 커다란 이 미학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 청소년들도 영감을 받게 됩니다. 또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고 인간의 정신이 지니고 있는 이 놀라운 가능성과 그 업적을 아주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로서는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없다. 과학은 인간의 정신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에 속한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 발전이 대부분 평범하게 영리한 사람들이 선배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결과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과학 이야기는 우리에게 덜이 아니라 더 훌륭한 것으로 와닿는다. 이 책의 독자 중 거의 누구라도 적당한 때 적당한 곳에 있었다면 이 책에서 설명하는 위대한 발견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 발전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이 이야기의 다음 발걸음에 관여할지도 모른다.